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브비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로 질의응답 Q&A 세션만 쏙 뽑아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준비된 발표 내용 너머에 그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경영진의 답변 속에 진짜 정보가 숨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Q&A 세션은 뭐랄까 기업의 속내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죠. 자신감 수준이라든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녹취록을 통해서 에브비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한 핵심 통찰력, 여러분이 쉽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에브비같이 이제 휴미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더더욱 이 Q&A가 중요하죠. 그렇죠. 첫 질문부터 상당히 현실적인 주제였어요. 시그나 같은 보험사의 새로운 PBM 모델, 또 IRA, 약가 협상, 이런 외부 요인들이 에브비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거였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답니까? 네, 그 에브비 경영진 답변을 보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약의 가치는 어떤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자신감이죠. 아, 자신감. 네, PBM 모델이 어떻게 바뀌든 그러니까 뭐 약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든 리베이트를 쓰든 아니면 섞든 간에요. 자신들의 그 차별화된 의약품은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있겠죠. 그럼요. 실제로 PBM이나 뭐 대중 광고가 없는 해외 시장, 특히 뭐 독일 같은 곳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들더라고요. 아하. IRA 약가 협상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IRA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뭐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런 건가요? 브레일라랑 린제스 협상 결과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정부가 올해 좀 더 큰 폭의 인하를 원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설령 약가가 좀 내려가도 이게 회사의 장기 재무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 실적 전망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딱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아, 투자자들 안심시키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 변화는 예상했고 관리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아, 참고로 브레일라랑 린제스 영향은 2027년부터고요. 인브로비카는 2026년부터예요. 그렇군요. 외부 환경 변화에는 일단 방어력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럼 이제 경쟁 환경, 특히 면역학 분야로 가볼까요? 네. 스카이리치가 정말 엄청난데 J&J, 트램피어 같은 경쟁약품이 나오잖아요. 네, 트램피어 피하 주사 제형이요. 네, 이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부분도 FEB는 상당히 자신 있어 했어요. 스카이리치가 작년 대비 46%나 성장했고 특히 그 IBD, 염증성 장질환 시장에서 완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아주 만족한다고요. 뭐 지적하신 대로 트램피어 같은 경쟁 약물이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FEB가 강조하는 건 이게 뭐 파이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시장 자체가 커진다. 네, 맞아요. IL-23 억제제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경쟁자가 나와도 스카이리치 성장은 계속될 거다. 이런 논리죠. 구체적인 근거 같은 것도 있었나요? 시장이 커진다는? 네, 아주 인상적인 데이터를 얘기했는데요. 그 UC, 궤양성 대장염 시장에서요. IL-23 약물을 처음 처방받거나 바꾸는 비율이 1년 만에 5% 수준에서 거의 40%까지 확 뛰었대요. 와, 40%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건 뭐 의사들이 2개월 약물의 효과랑 안전성을 진짜 높게 본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에브비는 스카이리치랑 또 다른 블록버스터 림버크, 이 둘을 가진 원투펀치 전략을 계속 강조하고요. 아, 그 조합. 네. 최근에 또 림버크가 특정 항 TNF 제제에 잘 반응 안 하는 IBD 환자에게 더 일찍 쓸 수 있게 라벨이 확장된 것도 경쟁 우위를 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카이리치 피하주사 유도요법 데이터는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주력 제품들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미래 성장, 특히 2026 2호 전망은 어떤가요? 휴미라 매출 감소라는 큰 숙제가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2026년이 사실 휴미라 매출 감소랑 인브루비카 IRA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는 해거든요. 네. 이런 역풍에도 불구하고 에브비가 강력한 성장을 자신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 방금 얘기한 스카이리치랑 림버크의 계속되는 고성장. 네. 둘째는 신경과학 포트폴리오가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는 이제 브레일라, 보톡스 포함한 편두통 프랜차이즈,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 빌리비의 빠른 성장 같은 게 다 포함돼요. 아, 신경과학 쪽. 네. 그리고 셋째는
예상보다 잘해주고 있는 항암제 부문, 물론 휴미라 매출 감소는 2025년보다는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줄겠지만 2026년에도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스카이리치랑 림버크 2027년 매출 목표치를 이미 넘을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식 가이던스 상향은 안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게요, 좀 전략적인 판단 같아요. 경영진 생각은 우리는 이미 휴미라 특허 만료 후에 빠르게 성장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시장도 스카이리치, 림버크의 성장세나 우리가 제시한 10년간 높은 한 자릿수 성장률 전망을 충분히 믿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이미 증명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숫자 조금 더 높이는 것보다는 투자자들이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다른 잠재력에 좀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잠재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스카이리치랑 림버크, 그 다음 세대의 면역학 파이프라인의 깊이 같은 거요. 예를 들면 병용요법이라든지 먹는 약 형태의 경구 펩타이드, 아니면 비세포 고갈시키는 새로운 접근법, 또 루디시주맙이나 TL1A 같은 차세대 후보 물질들, 이런 것들이죠. 아, 파이프라인? 네, 그리고 신경과학 분야의 강력한 리더십, 뭐 정신과 편두통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치료제 빌리비, 개발 중인 타바파돈, 또 본태성 떨림 치료제 후보물질, 심지어 초기지만 알츠하이머 플랫폼까지, 또 항암제의 파이프라인의 가치, 이런 걸 더 부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더 강조하고 싶다. 맞습니다. 우리 2030년대 이후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려는 거죠. R&D나 외부 기술 도입에요. 알겠습니다. 장기 비전이군요. 그럼 이제 개별 제품이랑 사업 분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에스테틱 부문, 여기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특히 미국 시장이 좀 어려워요. 보톡스 같은 톡신 시장은 성장이 거의 멈췄고요. 필러 시장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 매출이 줄었어요. 꽤 심각하네요. 원인이 뭔가요? 역시 경계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용 시술 같은 임의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에브비 보톡스는 60% 초반대 점유율을 지키면서 리더 자리는 유지하고 있고요. 필러 점유율도 4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는 건가요? 시장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장 자체를 다시 좀 살려보겠다는 전략이에요. 소비자 마케팅 캠페인도 하고 전문가들 교육센터도 계속 운영하고 무엇보다 파이프라인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제품으로 돌파구를 찾겠다. 네, 효과가 더 빠르고 지속기간이 짧은 새로운 톡신이나 차세대 필러 같은 신제품으로 나중에 소비자 심리가 회복됐을 때 시장 반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이 시장 침투율 자체가 낮아서 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파킨슨병 치료제 분야로 가보죠. 빌리비가 성공적으로 출시됐고 신약 후보 타바파돈도 기대가 크던데요. 이쪽 전략은 어떤가요? 빌리비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출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기존 경쟁약품, 아포모르펜 피하 주사 대비해서 확실한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어떤 강점이죠?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 80에서 85%라는 거 말고도요. 투여 편의성,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약효가 지속되고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부작용 프로파일도 개선돼서 운동 이상증이나 진정 효과 발생률이 낮다는 거. 이런 확실한 차별점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보험 적용이 더 확대되면 추가 성장도 기대된다고 하고요. 타바파돈은요? 이건 빌리비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타바파도는 지금 FDA 허가 심사 중인데요. 작용 방식이 좀 새로워요. D1, D5라는 특정 도파민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작용하거든요. 하루 한 번 먹으면 되고 약효 시간도 길고요. 초기 파킨슨병 환자한테는 단독으로, 좀 진행된 환자한테는 기존 표준 치료제인 레보도파 보조요법으로 개발 중이에요. 에브비가 특히 강조하는 건 효과는 기존 약만큼 좋으면서 안전성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안전성이요? 네, 특히 기존 도파민 작용제의 큰 부작용 중 하나인 충동 조절 장애 발생률이 1% 정도로 매우 낮다고 해요. 기존 약은 30에서 40%까지 나오거든요. 다른 부작용들도 훨씬 적어서 기존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빌리비랑 듀오파와 함께 파킨슨병 포트폴리오를 더 강하게 만들 핵심 약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은 진짜 혁신적인 분야인데요. 길가메시 인수로 확보한 사이키델릭 약물, 브레투렉신. 이것도 줄무늬 나왔었죠? 네, 브레토렉신. 우울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약물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요, 환각작용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기존 사이키델릭 약물은 몇 시간씩 가잖아요. 근데 이건 짧은 시간만 작용하니까 병원이나 클리닉 안에서 관리가 쉽다는 거죠. 아, 그게 장점이군요. 효과는요? 임상 이상 초기 결과를 보면 단 한 번 투여로 빠르고 강력하고 또 최대 74일까지 지속되는 항우울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니라 뇌신경 회로를 재연결, 미와이어링 시켜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어요. 와, 굉장히 흥미롭네요.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 대상으로 용량이랑 투여 간격을 조절하는 추가 이상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기분 장애로 적응증을 넓힐 가능성도 본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는 위약 효과 구분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저용량 활성 대조군을 쓰는 연구 설계를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하고요. 네. 다시 면역학 분야로 와서 새로운 플랫폼 기술 질문도 있었어요. 캡스텐의 생체내 CAR-T, 또 님불의 경구 탭타이드. 이건 뭔가요? 좀 어려운데요? 네, 좀 미래 기술 같죠? 캡스텐 기술은 기존 CAR-T랑 달라요. 기존엔 환자 T세포를 꺼내서 조작하고 다시 넣었잖아요. 근데 이건 mRNA 기술로 몸 안에서 직접 치료용 T세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몸 안에서요? 네. 그래서 미리 만들어두고 바로 쓸 수 있는 기성품 형태가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더 빠르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약효 발현이 일시적일 수 있어서요. 초기 연구에서 자가 면역 질환 원인인 B세포 제거 효과도 확인됐고 기존 CAR-T랑 달리 강력한 항암 화학요법도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럼 이걸로 뭘 하려는 건가요?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해서 기존 치료로는 좀 어려웠던 깊고 지속적인 관해, 그러니까 병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먹는 약 형태의 펩타이드 기술은요? 님불의 경구 펩타이드. 이건 거대골이라는 특별한 분자 구조를 써서 원래 주사로만 만들 수 있던 펩타이드 약물을 먹는 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능은 높이고 약효 지속 시간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오, 이것도 대단하네요. 네, 지금 주력 후보 물질은 먹는 IL-23 억제제랑 먹는 TL1A 억제제예요. 이걸로 뭘 하려냐면 스카이리치나 림버크 같은 지금 최고의 약에도 잘 안 듣는 난치성 IBD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환자들을 위한 병용요법에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내는 게 목표예요. 구체적으로는 기존 최고약보다 반응률을 10%포인트 이상 더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면역학 시장이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크거든요. 크론병도 생물학적 제재 침투율이 50% 정도고 아토피 피부염은 한 자릿수 후반대니까요. 그렇군요.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랑 전반적인 전략 질문들 짚어보죠. 슈미라 매출 감소폭이 줄면서 회사 전체 성장세가 더 빨라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네. 에브비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높은 한 자릿수 성장률 달성하겠다는 기존 가이던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더 가속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가속화. 네. 휴미라 감소액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판매 관리비, SG&A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둘 다 잡겠다. 그렇죠. 그런 의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파이프라인 결과 발표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주목받는 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아밀린 기반 비만 치료제의 초기 임상 일상 데이터. 건강한 사람 대상 결과가 나올 거고요. 비만 치료제. 네. 그리고 내년 말에는 같은 약물의 원 비상 데이터. 이건 실제 비만 환자 대상 데이터고요. 이것도 기대되고요. 또 내년 중 발표될 스카이리치 피하 주사 제형의 유도요법 데이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IBD 분야 새로운 병용요법 결과들, 항암제 쪽에서는 텔리소브이 타람토레브 병용요법, 또 새로운 전립선암 타겟 ADC 등등 다수 결과 발표가 내년에 예정돼 있어요. 신경과학 쪽 이라칸딘 업데이트도 있을 거고요.
아까 IRA 영향 시점이나 림버크 HS 임상 관련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주시죠. 네,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IRA 약가 인하는 브레일라랑 린제스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실적에는 영향 없고요. 임브루비카는 2026년부터 영향을 받아요. 네. 그리고 림버크 화농성 한선염 임상 완료 시점이 늦춰진 걸로 보였던 건 핵심 결과인 16주차 데이터 발표는 여전히 내년 말 예정이라는 점, 이걸 강조했어요. clinicaltrials.gov 업데이트는 그냥 장기 추적 관찰 기간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림버크 백반증 시장 잠재력이나 엘라히어 가격 전략 질문도 있었죠? 림버크 다음 적응증들, 그러니까 원형 탈모증, 백반증, 화농성 한선염, 루푸스 이걸 다 합치면 잠재 최고 매출이 최소 20억 달러 이상 될 걸로 본다고 했어요. 특히 백반증은 환자 수가 꽤 많아서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구체적인 평가는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요. 엘라히어 가격은요? 영국 가격을 미국이랑 비슷하게 매겼던데요. 네, 그건 단순히 영국만 본 게 아니라 글로벌 가격 연동 문제나 유럽 약가 시스템 개혁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의 혁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최종 영국 가격은 나이스 평가를 통해 결정될 거라고 덧붙였고요. 마지막으로요. 장기적인 미국 대 해외 매출 비중 변화, 림버크 라벨 변경 영향, 그리고 M&A 전략 이 부분 요약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 75대 25 정도인 미국 해외 매출 비중은 장기적으로는 과거처럼 한 23대 13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건 뭐 약가 정책보다는 주로 스카이리치, 림버크 같은 신제품의 글로벌 출시 확대 때문일 거라고 설명했고요. 림버크 라벨 변경은요? IBD 라벨 변경이 당장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치료 경향 자체가 IL-23나 JAK 억제제를 더 빨리 쓰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M&A 전략은 그대로인가요? 네, M&A는 기존과 같아요. 2030년 이후 성장을 이끌 초기나 중기 단계 혁신 자선, 플랫폼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주력 분야는 면역학, 신경과학, 항암, 에스테틱, 그리고 새롭게 강조된 비만. 현재 포트폴리오가 워낙 강해서 당장 큰 M&A는 필요 없지만 돈은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여러 기술 도입 계약들이 바로 이 전략을 실현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에브비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의 핵심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에브비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약물 가치를 내세우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죠. 스카이리치, 림버크, 신경과학 포트폴리오의 강력한 성장으로 휴미라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있고 실적도 계속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초점은 단기 실적 넘어 2030년대 지속 성장을 이끌 차세대 파이프라인의 깊이와 잠재력을 시장에 알리고 또 적극적인 BD 활동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현재 강력한 모멘텀을 발판 삼아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에브비는 계속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지만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소비자 심리라는 외부 요인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또 파킨슨병 치료제나 사이키델릭 약물처럼 아주 혁신적이지만 기존 블록버스터 면역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시장 접근 방식이나 의료 전문가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도 과감히 진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경쟁사들도 계속 혁신하는 상황에서 에브비가 이렇게 제약과 에스테틱, 또 전통적인 블록버스터부터 첨단 혁신 치료제까지 아우르는 이 넓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각기 다른 시장과 환자,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충성도로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은 뭘까? 특히 복잡하고 새로운 치료법들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일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